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수요 난장판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부는 예배당 같네요. 오늘 목사님이 두 분이나 함께 하십니다. 먼저 최진봉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위험한 목사 최재영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윤혜 유권자 연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기분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네. 결혼 결혼 앞둔 사람이 마치 뭐 장례 앞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표정이. 이 결혼식에 상당히 큰 이 문제점이 지금 나와서. 네. 뭐요? 하객이. 네. 제가 원래 보수에서 한 17년 활동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겠어요, 보수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수에서 결혼했으면 하객 한 1,000명에 한 매출 한 2, 3억은 충분히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촛불 진영에서 저는 타도 운동을 해도 네.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수 진영이 와 줄려 그랬어요. 뭐 그렇겠죠. 많이 와 줄려 그랬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 쪽에서 문재인 수사로 확 들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또 진영 대결 가기 시작하죠. 진영 대결. 네, 이재명 문재인 만나고 딱 진영하고 이제 진영 대결 가니까 하객이 그냥 쫙 빠지는 이 흐름이 보여서 보수에서 예상보다 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촛불 쪽 물어보면 되게 이제 축의금은 5만 원, 10만 원 얘기하는데 보수는 30에서 50만 원. 보수 한 명 빠지면 촛불 5명 빠지는 거. 하여튼 지금 적절하게 생겼어요. 아니 뭐 장사하려고 결혼하시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의 최대 피해자가 이상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재판에 대해서 이 촛불이 한 25명, 보수가 한 30명 이렇게 성명서를 내줬는데 늘 이번에 보수가 11명이 쫙 빠졌어요. 쫙 빠졌어요? 갑자기 빠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윤석열 으쌰으쌰 만세 하다 보니까 빠진 거라서 28일이면은 더 빠질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야, 지금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약간 사탄을 보듯이 야, 너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한심하게 아니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신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제가 2배로 할게요. 네. 촛불에서 좀 더 이제 십시일반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지금 아니 내가 신부까지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축의금까지 많이 내려면 협박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최재훈 목사님 나와 계시니까 최재훈 목사님은 천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취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9월 6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고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묵는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롯데 호텔 라운지에 천공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큰 행사만 있으면 천공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일본 총리를 접견을 한다거나 그런 일정의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예, 그분의 평소에 그 습관적인 관행이 대통령 행사나 대통령 영부인의 행사에 네. 그 뒷자리를 꼭 밟아서 뭐 며칠 후든 당일이든 이 자기의 일행들을 데리고 한번 둘러보거나 그런 차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장사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도 그를 따르는 팔로우 신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뭐가 있구나. 총리가 묵는 호텔에 나타났으니까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완전 격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네. 지금 없는 또 거예요, 그게. 그런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죠. 선을 끊는 멘트도 안 나왔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그 자기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그 시민이 사진을 찍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더 활용할 텐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진이 네. 제가 이 사진을 김건희 사진도 그런 경우가 천지잖아요. 뭐 비공개 활동이라 그러는데 완벽한 화보 사진이 찍혀서 문제가 됐듯이 이번에 천공 사진은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들이. 네, 도망가다가 뭐 시민이 찍었다고 하기에는 연출 사진처럼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번 거는. 그렇습니까? 사진사를 대동하고 온 게 아닌가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천공 쪽에서 예. 그렇게 보십니까? 네, 사진이 하여튼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사진 찾고 있는데 네.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현장 사진. 실제 떠나는 장면도 명확하게 찍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장면이라면 사실은 피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게 걱정해서 떠난다고 하는데 정면 아니지만 측면인데 온전하게 나와서 사실 흔들림도 없이. 네, 맞아요. 일반 시민이 찍을 때 그렇게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니면 못 찍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손짓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혔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로비에서 그 커피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일행이랑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천공 있고 그 앞쪽에 여성이 한 명 앉아 계시는데 네. 그분의 휴대전화 화면이 찍혔어요. 네. 그 화면의 사진이 마치 김건희 여사 같아요. 거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형체를 보면 형태가 화면 속 그 인물이 휴대전화. 김건희 여사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거는 보인다는 그 거예요. 최초의 그렇죠. 폐부를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는 관점인데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걸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의도적으로 찍혔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휴대폰 화면에 김건희 여사 얼굴이 나오게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롯데호텔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라운지는 거예요. 저도 자주 가는데 이렇게 완전히 천공 유니폼 입고 나타났잖아요. 네. 하얗게. 누가 봐도 천공이라고 늘 알려진 그 유니폼 입고 맞아요. 나오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 진짜 기시다 총리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입고 오지 않죠. 이건 나는 천공이라고 그냥 간판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의 술수에 빠져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저는 기분 나쁜 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불쾌한 게 뭐냐면 사실 천공의 모든 정법 시대 강의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대일관, 일본에 대한 그 대일관이 굉장히 친일 성향이잖아요.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일관도 역시 뭐 친일 성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 총리가 왔다 하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목을 집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 정신 멘탈 구조를 조금은 이 사람 연구를 해야 돼요. 올바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루는 게 잘못된 거네 그러면요. 안 다루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그 소문 있잖아요. 이천공 그 사람 이름이 이천공이라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하라 했다. 네. 그런 거는 소문이 아니라 뭐 약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부산에 어느 무슨 보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살이요? 그걸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실명을 그분을 천공 관련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여성분입니다. 천공이 신불산에 내려와 가지고 더벅머리를 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다니는 미장원에 끌고 가서 샴푸를 하는데 3시간이 걸렸답니다. 너무 더벅머리라 천공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도 마산, 울산, 창원을 묶어서 지금 뭐 서울하고 인천을 한데 묶는 그런
뭐 발표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고 그때도 의대 정원을 그런 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을 그때도 했답니다. 하산하는 그 무렵에 초창기 활동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염원인 게 맞고. 아 그래요? 이 지금 의료 이 사태가 발생한 것도 네. 사실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용산과 우리 정부 부처에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에게 미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 천공이 과거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 걸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뭐 광역을 만들고 뭐 서울과 인천을 통합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구상들을 이렇게 했나 봐요. 말하고 다녔답니까? 네네. 그럼 여야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천공을 찾아가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원점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더 빠른 겁니까? 근데 지금 뭐 그냥만이 뭐 전문성이 있습니까? 뭘 없죠. 압니까?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전문가나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은퇴한 사람을 주로 데려다 놓고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틀어놔요. 나도 항상 세 번을 만날 때 녹음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녹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보좌진한테 이거 나중에 목사님 파일 보내드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녹음한 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를 불러놓고 청취를 한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듣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듣고 침대에서도 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건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전문성이 결여된 건데 당연하죠. 어설픈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런 격이라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조언과 자문이 매우 위험하죠. 지금 그 응급실 관련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벌어지면 그 보상금도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천공이 2천공이어서 어느 정도 그런 워딩에 이 사람들이 민감한가 하면 어지러워. 예,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번 광복절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3.1절 날 자유대한 그다음 자유대 새로 읽기 자유대가 그 있었죠. 자유대를 신경애 씨의 아이디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신경애가 누구예요? 천공의 그 내연녀 같이 다니는 그 2인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네,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분명히 세로를 읽으면 자유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엿먹어라 이거지. 일본을 띄워주기 위한. 와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저쪽이 지금 굉장히 친일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친일 행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잠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단독을 또 하나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일본의 전 총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오늘 폭로를 하신답니다. 그걸 아세요, 목사님? 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5월 10일이거든요. 5월 취임식 10일. 날이. 그래서 하루 전날 5월 9일 날 5월 9일에 일본의 전직 총리가 국가 수반급 축하 사절단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통령 남편이 오고 인도네시아 전직 대통령 부부가 오고 일본에서는 핫도야마 유키오 전직 총리 부부가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 당선자 집무실에서 접견을 한 겁니다. 그 접견을 할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 그리고 뭐 여러 인사들이 거기 참여했고 우리가 잘 아는 김태효 안보실장 1차장도 거기 배석을 했고 근데 제가 그걸 왜 이제서야 문제시하냐면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거기 배석한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친한 분인데 공개는 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핫도야마 총리의 특보입니다. 한국인이지만 그분이 한국을 올 때마다 수행하는 특보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거를 그때 당시 해준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상기를 했고 일주일 전에 그분을 또 다시 냉면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은 핫도야마 유키오 총리한테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이면 취임식을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전직 일본의 총리한테 나의 선생님이 센세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뻘쭘하고 배현진도 뻘쭘하고 김태호도 막 이상한 포즈로 취하면서 떨떠름하게 쳐다보고 이 제 지인 특보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핫도야마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윤석열 당선인이 하더랍니다. 그 전 총리도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모니까 했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정치 이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한일 관계를 좀 돈독히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워딩을 하더랍니다. 저는 정치 이력이 짧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길래 제가 속으로 짧긴 뭐가 짧어 없지 아예 정치 이력이 없지 뭐가 짧어 그렇잖아요. 무슨 정치 이력이 있어 없지. 그런데 총리님이 제가 부족하고 정치 이력이 없으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말인데 그 의전적인 발언치고는 너무 이거는 너무 나갔지. 너무 나간 발언이죠. 이거 뭐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일본 전 총리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JTBC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JTBC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보도했어요? 그 후에 일본 총리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한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워딩이 나간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예요? 네, 그러면요. 그리고 많이 그게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하루 전날이라 좀 들떠서 언론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은 보도물이 쏟아져가지고 약간 묻혔구나. 묻혔는데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고 뉴시스에서도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때는 이걸 가벼이 봤겠죠. 가벼이 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저 일본의 그 민주당 정권을 이끈 가문이거든요. 이 핫도야마 총리 가문이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가문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이 기시다 총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침 이 총리가 핫도야마 유키오 총리가 그 가교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후로 보도물이 많이 양산된 게 나와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과를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절충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한테 너는 지금 윤 대통령을 너무 이용하지 말고 너무 진정성 있게 대하라 이런 말도 지적을 또 자기 나라 총리한테 한 적도 있고 그게 보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후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결국은 이분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일본을 통해서 메우려고 했나 보네. 그런 부분도 강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정치 기반을 플러스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거의 2년째 전 세계 지도자 꼴등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기시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기시다는 주로 윤석열과 만나면 올라가고 윤석열은 폭락해서 지금 기시다가 꼴등해서 다시 2등 올라가고 윤석열이 꼴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얻은 게 없는데도 이렇게 일관적이고 노골적으로 친한다는 것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퇴임 이후에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뭐 천공이 꼈든 누가 꼈든 이건 나중에 퇴임 이후에 뭐 수사로 뭐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뭔가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념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걸 항상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인데 이제 대통령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옛날같이 뭐 죽을 때까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5년이다 8년이다 그래버리면은 특정 국가에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준 다음에 재단을 만들어서 퇴임하고 받는 막 이런 식의 거래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형 목사님을 모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만 참석을 해서 결국은 불기소 권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모든 빨래가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막 등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최재형 목사가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네. 자, 일단 최재형 표 수사심의위 이야기에 앞서서 이원석 표 수사심의위 여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계속? 그러면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줬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두진술을 출두해서 구두진술을 최소 20분에서 최장 45분까지 진술할 수가 있고 제 의견서를 30쪽 분량으로 낼 수가 있는데 네. 다 그것을 차단하고 거절했어요. 받아두질 않아. 반응 자체가 없고 의견서 자체도 안 받으려고 예, 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아이디어를 짜고 궁리한 끝에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지난주에 와. 모든 언론사 기자들 대검청사 정문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의견서를 아예 그냥 출력을 해서 다 나눠줘 버렸어요. 아. 그리고 참석 못한 기자들이나 언론사에는 다 문서 파일로 다 보내주고 아.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면 수사심의위원들 손에 어떻게든지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야, 진짜. 그렇게 집요하게 와, 했고 대단하시다.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대검 청사 민원실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한부를 접수를 했습니다. 전해주라고 원본을 접수하고 접수증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시에 열렸거든요. 1시부터 내가 민원실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전달한 이 제 의견서가 최재형의 의견서가 저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지만 내가 비공식으로 전해주는 거지만 접수증을 받았으니까 전해줬느냐 안 전해줬느냐를 확인하니까 네. 가질러 내려와서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15부 이상을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검 정책기획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여직원들 뭐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수심위 위원들이 한두 사람씩 막 들어오는 겁니다. 15명이. 뭐 자동차로 오는 분도 있고 전철로 네네. 오는 분도 있고 걸어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두 사람을 내가 우연하게 아주 행복하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대검 민원실에 있는데 그분들이 청사 본관으로 들어가서 15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민원실로 쑥 들어온 겁니다. 거기가 입구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딱 맞다 때렸는데 깜짝 놀랐겠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난 줄 모른 거죠. 맞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미리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그 수심이 이 주책 측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무한다, 하루 전에나 그 당일날에는 이거를 받아보게 해야 숙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 내 최재형 목사의 검토사항을 뭔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하네.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는 15명이 전원 합의로 이렇게 의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5명의 심의위원이 이거는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불기소 권고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5명은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항목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 기소를 하는 것, 불기소를 하는 것 3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걸로 밀어붙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뭔가 설득을 당했든지 뭐가 됐으니까 이제 만장일치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너무 얄미운 게 뭐냐면 이 대검 대변인실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측에서 전 언론사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은 너무 얄밉게 보냈어요.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뭘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안 모셨으면 나도 거짓부렁에 다 속아나고 먹었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구만 참석했는가 하면 김건희 씨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와 검찰 그 수사를 했던 부장 검사와 모든 검찰의 검사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만
진술을 한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수심위원들이 뭐 판결을 하고 검토를 맞아요. 하지 그렇지. 저의 의견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면 그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심각하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그러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실 수사를 내가 지적했죠. 검찰이 김건희 씨 측을 소환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소환했고 뭐 유모비서, 조모 과장 뭐 다 소환했지만 그것을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디올백을 이미 제출로 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저를 불러서 검증하는 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얼마나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까? 네. 책을 주신 권성희 변호사도 불러다가 진짜냐 가짜냐를 맞아. 조사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디올백을 네. 이게 검증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디올백을 또 김건희 여사는 소유권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재형 목사한테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경매를 거쳐서 말이 됩니까?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 왜냐하면 제가 준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진짜 지금 너무하네. 반환 소송 그거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 반환 소송은 여기가 반환 전문가입니다. 소송은 네, 태블릿 반환 소송 전문가. 5년을 해와가지고. 예, 그거는 이겼어요. 예, 그거 실제로.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야, 이거 아주 드림팀이네요. 그러면 네. 가처분 신청부터 내서 아무데나 못 들어가게 반환송 밀고 가면은. 이분이 완전 그쪽으로 권위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수심이 하는 그 당일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정문 입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5분 대기조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날 불러주세요 날 하고 불러라. 15층이니까 내가 뛰어가면은 5분 안에 간다. 아. 그렇게 내가 호소를 했어요. 계속.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야. 최재형 목사를 부르지 않은 것도 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봤는데 야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비공개다 보니까 세상에는 가짜 뉴스로 도배가 되네. 도배가 돼.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제가 또 네. 수심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솔직히 이원석표 수심위 결과는 안 궁금했어요. 그거는 뭐 뻔할 테니까. 그런데 최재형표 수심위는 약간 좀 궁금하긴 해. 왜냐하면 이거는 좀 달라요. 최재형 목사가 청탑금지법을 위반했다. 최재형 너가 나쁜 놈이다. 그리고 최재형 너가 주거 침입한 놈이다. 최재형 너가 명예훼손을 했다. 이 건에 대한 수심이거든. 네 가지 심의 사건. 그러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최재형 목사를 잡아놓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바랍니다. 그랬죠. 예.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김건희 여사 건이랑 또 모순이 돼. 그래서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걸려드는가 하면 자기 배우자가 뭐 이제 뇌물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3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중범죄의 혐의에 대통령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불소속 특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는 뭐 사회적 지탄이나 이런 건 많이 받을 거고 퇴임을 하면 그때 이거는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기소가 된다면. 예.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한 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덮겠죠. 덮는 거가. 덮겠죠. 목사님을 다시 기소해서 그것도 특히 뇌물죄로 하게 되면은 김건희 증인 나와야 되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이게 수사심의가 사실은 예를 들면 소영길 대표도 요청했는데 그냥 열지도 않고 덮어버렸는데. 맞습니다. 저는 열었다는 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할 때까지 했다라는 쇼를 하고 덮으려는 게 아닌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 디올백 내 거 내놓으라고 들어 누워 버리세요. 어디다? 아니 그 디올백 아니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범죄에 활용된 디올백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감사의 표시. 그러면은 소유권이 있는 목사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들어 누워 버리세요.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제가 준 디올백은 바로 즉석에서 유모 비서한테 너 써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국리가 이철규 의원의 입을 통해서 국가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그 국가 기록물 분류 창고 안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보존돼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기 국민권익위원회 돌아가신 그 국장님 일행이 용산까지 가서 그 실물을 확인하러 갔지만 거절당하고 한 것 국회의원들한테도 못 보여주고 검찰에도 못 보여줬던 게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의 이 소유권은 김건희냐 최재형 목사님인데 이쪽이 포기해 버렸으면요 소장 넣으면 바로 이길 겁니다. 그럼 바로 이긴답니다.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저쪽이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어용 재판이 걸려도 저희도 이기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 디올백 받자마자 바로 포렌식 하세요.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포렌식이 뭐 필요 있어? 포렌식 하면 바로 그 시리얼로만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포렌식 안 해도 되고 본체 벽면 아래 깊은 곳에 있어. 음각으로 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 빨리 그 소송을 넣는 게 좋습니다. 빠르면 2달은 나올 수 있어요. 비서에게 바로 돌려줘라고 했다는 말이 소유권을 부인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돌려주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거라고 받은 걸로 인정하면 뭐 반환을 지시했다는 걸로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유모 비서가 그렇게 내가 여사가 반환하라고 돌려줬는데 금방 잊어버렸다는 말을 그래서 그 해당되는 비서가 그 말을 목사님. 했던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런 데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다 본 범죄를 그 범죄를 감추려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세금과 인력을 막 공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망치고 있는 걸 봐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부가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안 모셨으면 내가 진실을 아예 모를 뻔했어. 오늘 너무너무 잘 모셨네. 모르는 거 많으시더만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는 걸 얘기하면 깜빡깜빡 놀라고 그렇게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매불쇼도 중요하지만 일반 영상물도 많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기성 뉴스만 봐서 그래. 기성 뉴스만. 자, 저는 물러갑니다. 자, 최재형 목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수 교체와 함께 바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이현주 무려 최고위원 박수로 모십니다. 최고위원이야.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네, 엄청 높은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진봉 교수님 먹을거리를 안 던져드리면은 한 컷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많이 했는데 왜 이러세요? 다 편집이에요. 언론 이슈 하나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자는 권리입니다. 풍자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를 한 백자TV 이 유튜브 채널을 이 개사해서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채널을 없애려고 했다. 자, KTV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라고 하는 내부 문건이 양문석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KTV가 작년 10월 23일 유튜브 건진 사이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 내용이 뭐냐면 우리 원이 KTV를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 추진 방침을 보고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입틀막 아니에요? 온라인 입틀막? 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그냥 삭제해버리겠다는 거야.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요 이런 뭐 괴롭히기 뭐 욕하기 이런 거는 상당히 막 주관적인 논쟁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신속하게 채널 정리하는 게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럼 그럼 객관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그 부분은.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한 큐에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KTV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네. 이거는 국가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만든 영상을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만든 영상을 다른 데서 못 쓰게 한다. 이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저작권법으로 걸어가지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자기들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다. 근데 그 내용이 만약에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KTV 아마 발족 이후에 저작권으로 시비 건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만약에 계산을 연구 집권이 필요한 안 했겠죠. 안 했겠지. 당연히 안 하죠. 나 진짜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고.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여기가? 와. 아니 근데 그 풍자를 하는 것도 그게 걸리나?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못 거니까 저작권으로 거는 거예요. 자기들 허락 없이 심각해. 영상을 사용했다. 왜냐면 영상을 사용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영상을 사용해서 이제 탄핵이 필요한 거예요. 편집했으니까 맞아요. 그걸 남의 썼다고 걸 유튜브가 건드렸다. 이건 명확한데 예를 들면 한 저 사람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의 10초 정도 따서 하잖아요. 네. 그냥 저작권 침해로 걸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건. 아. 그거는 그냥 칼같이 끝내버려요. 진짜 무섭다. 아까 잠깐 그 한 소절 인용해서 불렀던 게 좀 걱정되네. 저작권으로 못하게 해야 걸릴까 봐. 돼. 연구직권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영상 저작권이 아니잖아요. 노래 저작권은 다른 사람한테 있겠지. 그렇죠. 쫄지 마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평산마을 그 책방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일을 하고 있는 여직원이 네. 20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이 중상을 입었거든요. 이건 너무 좀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20대 남성이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이였어요. 40대거든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와서 두 마디를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 다녀갔냐?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겠다.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다녀간 게 화가 난 건지 문재인 대통령을 못 만나는 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거의 8분 동안 그 책방에서 길거리까지 끌고 가면서 폭행을 해요. 그러나 이분이 얼마나 다쳤는지 이 철심을 박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정도까지 다쳤어요. 어머나. 이거 엄청난 이게 너무 심하게 다쳐서 지금 네. 이 당장 이거 수술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요? 근데 이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혐오예요, 혐오. 아니 20대 남성이 무슨 이유로 아무런 시비가 있었거나 원한이 있었던 관계도 아닌데 평산 책방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묻지마 폭행은 엄청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강하게 이거는 근데 함부로 묻지마 폭행이라고 성격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정치 혐오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그죠? 말이죠. 네,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딱 세상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와서 혼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사실은 어떤 이런 테러죠, 테러를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거죠. 이미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제 정권 교체된 다음부터 저 보수라고 자칭하는 유튜버들이 평상 가서 거의 폭행 수준의 위협을 하고 다녔잖아요. 욕설하고 그 유튜버 지금 풀려나가지고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좀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갔었잖아요. 네. 우리 지도부가 네, 거기 그렇죠. 갔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계속 막 이상한 그 현수막 같은 거 막 붙어 있고. 아직도 그래요? 드문드문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드문드문 이렇게 그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여전히 그 보수 참칭 유튜버들이 남아 있나요, 여기? 좀 있어요. 근데 그래요? 풀어주니까 구속했다가 바로 풀어져 버리니까 이제 가서 가면 거기 가서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마 또 그날은 지도부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현수막에 이렇게 협박 같은 거 적혀가지고 있고 그런 현수막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을 띄지도 않고 그대로 붙여놨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겨냥한 건 아닌데 주민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또 주민들이 붙여놓은 게 있고, 그래서 보니까 책방을 이제 하는 게 조금 이해가 가네. 왜냐하면 사저가 폐쇄된 느낌,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마치 감옥처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방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책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죽하면 이 책방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정치 혐오가 정말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망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당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결국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도 어차피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자기도 임기가 끝나고. 근데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심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테러를 하도록 그런 거 방치라고 오히려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자기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응? 알겠습니다.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갑자기 이렇게 막 고삐를 죄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사면됐을 때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막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걸 비판을 했어요.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복권했을 때? 복권했을 때. 네. 복권했을 때 네.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또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너는 한패다. 그런 얘기 많았어, 비판이. 그런 게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생기면서 보수층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렇죠. 막 그때 난리 났었어요.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갈라치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을 의식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만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 문재인이랑 같은 편 아니야. 뭔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이제 16% 17%로 전 세계 꼴찌까지 떨어진 게 그 의료 대란으로 70대 노인층이 빠지면 이거는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문재인 수사를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이거 계속 빠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일단 스톱시켰죠, 그걸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어쨌든 23%로 좀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버는 이제 다시 윤석열 만세 찬양으로 가고. 변희재 결혼식은 지금 보수가 쫙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 어찌 보면은 최음재 한 방 넣어준 거죠. 문재인 진짜 수사권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게? 아니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 근데 그게요. 저는 나중에 내년 초는 김건희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게 이게 단순히 윤석열의 정략적 목적만으로 된 게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권력에 줄 서서 조작 수사해가지고 대통령과 법무장관 됐습니다. 3,000명의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서 권력욕이 불타는 사람들은 이미
3-4-5 모여서 우리한테도 기회만 오면 한 방 쳐서 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지검에서 계속 이상직을 파오다가 그 수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수가 넘어가면서 야, 적당히 하라고 넘어갔는데 밑에 애들은 너만 출세하면 다야? 우리도 한 방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직원마다 난리예요. 이제 한마디로 범검사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수사는 그것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김건희를 칠지 윤석열을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전 정부 수사를 통해서 뭐 출세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현 정부를 쳐서 출세할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한마디로 있지 않겠냐. 검사들을 이제 쥐고 있던 이 사냥개들의 이 목군이 다 끊어져서 이 검사들이 누굴 칠지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엉망이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 이때까지 보면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그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세력들은 할 거를 좀 한 거예요. 말하자면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볼 사람들은 좀 본 거지. 근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야 그럼 검찰 세력들 어떻게 되는 거야? 검찰은 걱정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니네가 막 다 이렇게 다 해먹었고 다 하고 이렇게 막 똥 싸고 소위 말해서 그러고 나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완전히 그걸 다 덮어 쓰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해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죠? 맞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래서 검찰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남겨진 우리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그럼 우린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군사 쿠데타도요 계속 연쇄로 벌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군사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신군부가 또 생겨. 이제 신검찰 세력이 나와서 뭐 이제 뭐 김건희고 뭐 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 권력이라는 게 인신을 구속하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따지면 정말 무서운 권력인데 그렇죠. 민주적 통제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지들 출세를 위해서 그냥 아무나 잡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그 성공한 모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된 사람이나 검사를 이제 그 자식을 두는 부모들이 성공을 했어. 조작날조 수사와 권력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됐어. 이걸 뻔히 봤는데 우리 검사는 정말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검찰 내에서? 나올 수가 없죠. 우린 조작을 못하냐? 뭐 우린 뭐 다 그렇게 나오죠 뭐. 그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우리도 좀 한번 쳐가지고 출세 한번 해보자 이럴 수는 있지. 그 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또 이걸 이용하잖아요. 자기도 당하긴 당할 건데. 언젠가는. 문제는 뭐냐? 검찰 공화국으로 완전 개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 보면요 군사 쿠데타 계속 벌어지잖아요. 검찰 쿠데타만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전에 그러니까 검찰 해체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세게 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이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혜전 씨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거친 언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TV조선 방송사 기자가 뭐 얼마나 세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나치 스탈린 막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뭐 전체주의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선동 정치.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지금 야권을 향해서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야권은 나치고 스탈린이고 전체주의고 그런 애들 때려잡을 때 계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발언이 계엄의 필요성을 이미 익히 지금 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야당을 스탈린이나 나치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야당이 나치다 계엄 풀어야죠. 나치가 맞으면은. 근데 나치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야 그러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우석 전 KBS 이사고 문화일보 문화부장 출신이고 중앙일보자 출신이고 보수 엘리트 문화평론가인데 글을 굉장히 점잖게 기고를 했는데 스카이데일리에 아주 점잖게 기고했지만은
계엄을 하란 얘기예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 계엄을 해가지고 화끈하게 때려잡는 걸 보여달라. 이게 지금 보수층의 아주 강력한 정서입니다. 이거. 뭘 더 때려잡아요? 3년 내내 때려잡고 있는데. 보수의 정서가 실제 계엄을 빨리 하라는 정서다.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부터 진짜 그 당시에 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다 계엄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장선이 와서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도 계엄을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결국 관철했다고 보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보수가. 이제는 반드시 계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진짜 그 문구가 있어. 현 상황은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이고 국정 마비 수준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이 계엄령 선포인데 우리가 그걸 검토 못할 이유가 있나?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조우석이라고 그냥 보수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얘기했지만은 문화일보 문화부장 출신이고 중앙일보 출신이고 KBS 이사 출신입니다. 말은 점잖게 하는데 계엄을 지지하고 있다. 근데 상당수가 저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 결혼식에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승전 자의전. 가까운 사람인데. 조석은 안 와요? 얼마 줄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안 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계엄은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근데 저는 제가 박근혜 탄핵 때부터 보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박정희 정권의 이 향수 때문에 검사와 군인대가 자기들 보수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때부터 검사가 보수 편이 아니다. 이미 검사들은 사기꾼 기회주의자가 됐다 해서 출발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검사를 지금 비판해 이제 보수에서. 그러니까 검사들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러면 군인은 또 보수 편이 맞냐 이거예요. 군인은 저는 군인도 이미 정치화가 돼서 주판을 튕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막판에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겠죠. 그 사람 말 믿고 총대를 국민에게 겨누겠냐 이거야 이 군인들이. 오히려 그 윤석열을 체포해서 나도 한번 뜨자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이 보수는 옛날 박정희 시대 군대 까라문까 박근혜가 그 당시 만약에 계엄 선포했다 칩시다. 저 바로 박근혜 체포했을 거라고 봐요, 계엄. 네.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참군이라기보다는 군대도 정치화가 된 거예요. 기회주의로 주판을 튕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군사 정권에 대한 로망을 빨리 버려야 돼, 이 보수는. 아니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 지도부입니다. 네. 이 계엄을 간단히 보지 마라. 보수층들의 민심이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김용현이라는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굳이 앉혔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억하시죠?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 이제 그거를 자기가 주도를 했죠. 근데 그 경호법 시행령의 그 내용 개정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경호실에 이제 경호실 그 직원들만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경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과 경찰, 그 주변의 군과 경찰을 경호실에서 지휘할 수 있게 이걸 바꿨어요. 시행령을 통해서. 그럼 군과 경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주변의 군과 경찰에 한한 거지만 이 군과 경찰을 왜 지휘하려고 하냐 도대체.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생기겠냐. 주변의 군과 경찰을 경호실이 지휘할 일이 언제 생기냐. 언제 생기겠어요 그게? 그거는 무슨 계엄령 상황이 아니면 안 생겨요. 그런 상황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개정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이런 상황을 다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말이라면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신원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원식 장관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원식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치군인이죠. 내가 정치인이잖아. 그러니까 정치군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들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게 여론이 안 받쳐주면 절대 안 움직이는
되는 거죠. 자기가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대통령이 시키면 입틀막 해서 국회의원도 내동댕이 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굳이 국방부 장관을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거죠. 네,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거대 야당에서 계엄령은 진짜 대통령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 따위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나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생각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는 뭐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을. 아니 입법 조건을 계엄에 대한 입법 조건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계엄을 지금 선포하는 조건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이게 거고. 원래 우리가 이제 입법으로 막을 수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해제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제 요구를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오히려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일정한 시간 안에 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해제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시간적 조건, 그리고 유효 조건이 국회 동의가 몇 시간 안에 되도록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는 쿠데타 굉장히 많은 그런 후진국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쿠데타 정권들은 이제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야당이 지금 다수니까 네. 저 안이 들어가 보면 이제 진위를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 계엄할 생각이 없으면은 야당의 그 동의안을 받을 거고. 아, 그러네. 계엄할 생각이 있으면은 저거 안 받겠죠. 안 받겠죠. 아, 그래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다 법안 발의를 일반적으로 하세요, 빨리.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갖다가 발의를 준비를 했어요. 네, 해야 돼. 네, 그래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이게 유효해지는. 그런 법안을 그럼 내면 그렇지. 그걸 받지 않겠냐? 이거 만약 무조건 생각이 받겠지. 없으면. 만약 이걸 굳이 안 받으라고 안 받는다. 이상한 그러는 거죠. 데부터는 하는 너네 거죠. 진짜 계엄 생각하고 있구나가 뭐 되는 거지. 입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조기에 빨리 테스트할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거부권 행사 못 하겠네, 진짜. 이걸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좀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해주세요. 빨리. 중요한 포인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권 뉴스 딱 하나만 좀 궁금해가지고 그 한동훈 패싱 또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식사 자리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소를 하더니 갑자기 한동훈만 쏙 빼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몇몇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뭐 한동훈 따위를 막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동훈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문재인 수사 정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제 양진영 대결로 패싸움 한마디로 패싸움 돼버리니까 한동훈은 약간 중간에서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는 쇼를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윤석열이 인정 안 해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또 으쌰으쌰 패싸움 돼버렸으니까 한동훈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쉬운 게 없어. 논의할 때 오히려 걸거치잖아요. 이제 그 자기 측근들 모아서 또 계엄 얘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한동훈 껴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제껴버리겠다는 거지. 네가 뭐라 하든 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하고 옹졸하지만 저는 당 대표 몰래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간 인류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당 대표 몰래 그렇게 갑니까? 당 대표를 그냥 허접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별 힘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안 최고위원이니까 말이 안 되죠. 상상도 안 가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힘이 없어서. 대표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 대표가 다음 차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별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랑 어떤 차기를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 가지. 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지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결혼식 전까지만 매불쇼와 함께하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저는
가정에 이제 가정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충실하기보다는 이제 가정까지 활용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네. 아니 네. 가정에 네,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방송 같은 거 말고 네. 가정까지 활용해서 다른 방식 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가정까지 가정까지 활용한 활용해서? 투쟁 방식은 집에서 라이브 하시려나? 키친에서 요리하시면서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의 투쟁을 하겠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신부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돼요? 네, 같이 해야 되죠. 야 근데 며칠이었죠? 28일. 네, 9월 28일. 지금 하객이요. 보수 쪽 하객이 보수 많이 쪽 빠지고 하객들이 있어가지고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겠네. 지금 그러면. 굉장히 오는 외로워하는 게 문제가 상황입니다. 아니라 축의금을 지금 곱하기 한 2-3배로 해줘야 돼요. 안 와도 돼. 축의금만 내 돈만 너무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보수 쪽이 지금 문재인 수사한다고 완전히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보수 하객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현주 의원님이 좀 책임지고. 진짜 뻔뻔해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네. 우윤혜 대표님은 네. 이 결혼을 성사시켜 준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방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오정에서. 근데 축의금을 2배로 내려 지금. 그 그런 참석하는 거죠. 저희 오정 TV는 카메라 들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카메라 들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왜냐면 이제 변희재 대표의 턱시도 입은 모습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네. 스케치. 그 살이 한번. 근데 살 좀 그때 빼셨는데 다시 좀 찌신 것 같아요. 턱시도는 입어요? 네. 입겠지. 아니 전투복 입어야지. 전투복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빌려서 뭐 입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 입겠죠. 신부님 딸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 예. 다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하기에 앞서 먼저 떠나셨군요. 네. 간 줄도 몰랐네요. 가고 나니까 조금 더 깔끔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